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 할머니를 보세요. 쓰레기통에서 뒤적거리고 있어요. 정말 꼴불견이네요. 청담동 카페 세레니티의 창가에서 들려온 차갑고 경멸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보키는 잠시 손을 멈추었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어요. 70년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시선이었으니까요. 70년의 세월 속에 묻어둔 비밀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폐지를 줍는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와 그 대가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진 자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어떻게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지 그 처절한 결말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단지 외모나 지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읽으신 후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가진 편견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청담동 폐지 줍는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실과 그 파급력을 함께 느껴보시죠. 과연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청담동 아침 햇살이 명품 쇼윈도우를 비추자 다이아몬드와 명품백이 반짝이며 빛의 향연을 펼칩니다. 그 화려한 거리의 불과 200m 뒤편 골목길에서는 구부정한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비되는지 마치 같은 도시의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죠. 7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오보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검은색 헌 점퍼에 낡은 면바지, 머리는 하얗게 세어 뒤로 단정하게 묶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담담합니다. 청담동 거리의 한복판, 카페 세레니티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이 고급 커피숍은 청담동의 명소로 손꼽히죠. 매니저 김준호는 오늘도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 한미정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며 간간히 창밖을 응시했어요. 서빙 담당 박소연은 고객들에게 환한 미소로 응대하며 테이블을 오갔습니다. 저기 폐지 할머니 또 오셨네요. 소연이 창밖을 가리키며 미정에게 말했어요. 미정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지나가시는데 저 골목에 사시나 봐요. 근데 왜 하필 이 비싼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건지 모르겠네. 소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러게요. 좀 안쓰럽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이때 카페 뒷문으로 들어오던 준호가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우리 가게 이미지에 안 좋아. 준호의 말에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지만 미정의 표정에는 불만이 역력했죠. 이 비싼 동네에 저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상해. 구청에서 관리 좀 제대로 했으면. 보키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은 원룸에서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10년째 같은 루트로 돌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죠.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고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던지는 동정 어린 시선이나 때로는 경멸 어린 눈초리도 보키는 그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카페 세레니티의 뒷골목을 지나가던 보키는
잠시 그 화려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이들과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미정과 눈이 마주쳤지만 미정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죠.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개를 숙여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한 번은 소연이 퇴근길에 복희와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복희에게 무심코 시선이 갔을 때 복희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당황한 소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곧 그 감정을 지워버렸죠. 카페에서는 준호의 지시 아래 직원들이 복희가 가게 주변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은근히 견제했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준호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복희가 카페 옆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 준호가 직접 나가 여기는 손님 전용이니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복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내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죠. 단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준호조차 잠시 당황했지만 곧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그렇게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와 그 뒤편의 작은 골목을 오가는 복희의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고 복희 또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줍는 초라한 노인으로만 복희를 판단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늘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는 법이죠. 아침부터 카페 세레니티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근처 기업의 중요한 미팅이 예약되어 있었고 바쁜 출근길 사람들도 평소보다 많았어요. 바리스타 한미정은 벌써 2시간째 쉬지 않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지난밤 충분히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주었죠. 미정 씨, 라테 2잔 더 빨리 준비해 주세요. 매니저 준호가 카운터 너머로 소리쳤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이어진 무리한 스케줄에 몸은 피로했고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바로 그때였어요. 커피숍 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여성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방금 준비한 라테를 건네려는 순간 손님은 한 모금 마시고는 찌푸린 얼굴로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이게 라테예요? 너무 뜨겁고 우유 비율도 맞지 않네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손님의 말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빨리요. 회의에 늦었거든요. 손님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미정의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속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다시 만든 라테를 건넸을 때 손님은 한 번 더 맛을 보고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별로네요. 그냥 됐어요. 환불해 주세요. 손님은 차갑게 말했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였죠. 왜 이런 일이 하필 오늘 일어나는 거야? 준호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 응대 좀 더 신경 써. 우리 가게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어. 미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계였어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그녀는 정말 폭발할 것 같았죠.
그때 카페 뒷문 근처로 폐지를 줍던 오보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이 미정의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할머니, 어차피 낡은 옷 입고 계시잖아.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라테를 들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마치 우연인 것처럼 행동하며 문을 열었고 지나가던 보키와 우연히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보키의 낡은 점퍼와 바지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정은 겉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보키는 커피로 젖은 옷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어요. 예상과 달리 그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차분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보키는 오히려 미정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미정은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사과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사과를 하다니. 그 순간 뒤에서 소연과 다른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소연이 다가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보키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말끔히 씻으면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정과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렇게 착한 척을 하다니.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보키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카트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커피 자국이 선명한 옷을 입은 채로 여전히 담담하게 폐지를 모아갔습니다. 카페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저 할머니 참 이상해요. 화도 안 내고.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미정은 대답 없이 카운터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한 후에 해방감 대신 불편한 찝찝함이 그녀를 감쌌어요. 손에 묻은 커피를 닦으며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폐지를 줍는 보키의 뒷모습이 보였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모습. 미정은 갑자기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졌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골목에서 보키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커피 자국이 선명한 옷을 입고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고개를 돌려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꿈속에서도 보키의 차분한 눈빛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세레니티는 평소와 같은 업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어젯밤 불편한 잠자리 때문인지 눈밑이 더 푸르스름해졌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하며 간간히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오늘은 유독 폐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지만 미정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한테 너무했나? 미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옆에서 소연이 그 말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실수였잖아요. 소연은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의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이 뭔가 대답하려 할 때 카페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반가웠을 고객이지만 이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 셋과 여성 둘 모두 비즈니스 가방을 들고 있었죠. 매니저를 불러주세요. 선두에 선 남성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가 사무실에서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본사 임원진입니다. 긴급한 안건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성이 말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영문을 모른 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임원진은 준호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가게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 1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잠깐 모여봐.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카운터 앞에 모였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 30일 안에 이 자리를 비워야 해. 뭐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직원들 사이에서 동시에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본사에 따르면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부했대.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본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내줄 수도 있대. 하지만 전원이 다 옮겨갈 수 있을지는. 준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제 막 1년 차로 접어든 그녀는 다른 지점으로 옮길 가능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게다가 어제의 고객 응대 문제까지 겹친다면 임원진이 사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을 향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호가 그들에게 다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건물주가 왜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부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정보는 저희도 받지 못했어요. 관리팀에서 온 통보만 받았을 뿐입니다. 내일쯤 건물 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거라고 하더군요. 준호는 손을 뻗어 임원의 팔을 붙잡았어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본사에서 한 번만 더 건물주와 대화해봐 주세요. 우리 매장은 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점이고 매출도 상위권이잖아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임원진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법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건물주의 결정이 확고해 보여요. 임원진이 떠난 후 카페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갔어요. 손님들이 들어와도 평소와 같은 밝은 인사를 건네기 어려웠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이런 일이? 소연이 미정에게 속삭였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제 그 할머니와의 일. 설마. 그때 카페 창밖으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보키가 평소와 같이 폐지 카트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제 커피를 쏟았던 그 옷을 입고 있었죠. 미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키의 평온한 표정과 어제의 사건, 그리고 오늘의 충격적인 소식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다른 직원들도 창밖에 보키를 발견했는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준호가 사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을 다시 불렀어요. 일단 오늘은 평소처럼 운영하자. 손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어. 내일 관리인이 오면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카페 세레니티의 하루는 무거운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불안과 싸우며 업무를 이어갔고 미정은 틈틈이 창밖을 바라보며 보키의 모습을 찾았지만
더 이상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카페 세레니티에는 약속대로 건물 관리팀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박현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중반의 남성은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업무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현주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건물주께서 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현재 입점해 있는 모든 매장에 동일하게 퇴거 통보가 갔어요. 건물주를 직접 만나뵐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박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주께서는 대면 미팅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소통은 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럼 적어도 건물주가 누구신지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박현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공개되면 자연스럽게 건물주의 이름도 알려질 테니까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미정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부터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가...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말도 안 돼. 폐지 줍는 할머니가 이런 비싼 건물의 주인이라니. 박현준이 떠난 후 준호는 직원들을 모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 될 모양이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들도 모두 나가야 한대. 그래도 건물주가 누군지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연이 제안했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청담동 땅은 대부분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복희가 지나갈 터였죠.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복희가 나타날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제 제가 커피를 쏟았던 그 할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가 픽 웃었습니다. 미정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폐지 줍는 할머니가 어떻게 청담동 건물주일 수 있겠어?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일부러 커피를 쏟았고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이 생겼다니.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이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정 씨,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정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그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카페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혹시 복희를 마주치면 사과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평소 이 시간에 항상 지나다니던 복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물 내 다른 매장 직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옆 의류 매장 직원이 카페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 폐지 할머니 알아요? 매일 이 근처에 다니시는 그 직원이 물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아요. 왜요? 저희 매니저가 그러는데 이 근처 다른 건물도 비슷한 통보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건물들 앞에도 항상 그 할머니가 지나다니셨다고. 직원의 말에 카페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준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묻어났죠. 미정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복희가 폐지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그 커피 자국이 남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순간 숨을 멈췄어요. 복희의 걸음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당당하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복희가 잠시 카페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에 미정은 몸이 떨려왔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할머니가. 미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다른 직원들도 창가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희는 천천히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서 그들이 아침에 만났던 박현준과 마주쳤어요. 직원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현준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설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보다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 세레니티의 문을 열기도 전에 박현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준호는 서둘러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소연이 미정에게 속삭였어요. 미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제 본 장면, 복희와 박현준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어요. 약 2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했어요.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다들 잠깐 모여봐.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떨렸어요. 직원들이 카운터 앞에 모였고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건물주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 누구신데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복희 라는 분이야. 순간 카페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복희라뇨? 설마 소연의 말이 끊겼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우리 가게 앞을 지나다니던 그 폐지 줍는 할머니야. 미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일부러 복희에게 커피를 쏟았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청담동 건물주일 수 있죠? 한 직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준호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오복희 할머니는 청담동의 여러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셔. 단지 아무도 몰랐을 뿐이지. 근데 왜 그런 분이 폐지를 줍고 다니신 거죠? 소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박 씨도 정확히 알지 못한데. 다만 복희 할머니가 평소에 검소한 생활을 좋아하시고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미정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희가 지나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계약 해지도. 소연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 복희 할머니의 결정이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박 씨 말로는 할머니가 이 건물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 미정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구나.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모두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는지, 특히 복희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직원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통보받은 대로 30일 안에 가게를 비워야 해. 본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 가능한 직원들은 최대한 배치해준다고 했어. 그럼 저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글쎄, 미정 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게다가 최근 고객 응대 문제도 있었고, 복희 할머니에게 일부러 커피를 쏟기도 했고,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모든 일의 원인이 미정에게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저 미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앞날을 준비해야 해. 직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미정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복희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해야 할까?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어요. 게다가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이미 모든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미정은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 카페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어쩌면 복희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골목 저편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복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복희에게 다가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결국 카페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미정은 다시 한번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카페 세레니티에는 공식적인 폐업 공지문이 붙었어요. 앞으로 3주 후면 이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본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았고 소연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났어요. 미정을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은 마지막 날까지 가게를 지키며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미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립되어 갔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피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미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떠나기 전 남긴 말도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다음부터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게. 특히 이런 동네에서는. 준호의 마지막 충고였죠. 미정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달아 거절당했습니다. 준호가 그녀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게다가 청담동 건물주에게 무례를 저질러 가게가 문을 닫게 했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반쯤 비워진 카페에 홀로 남아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미정은 문득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폐지를 정리하는 복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그 나이에, 그것도 부유한 건물 주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일을 계속하는 걸까? 미정은 충동적으로 우산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희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다시 한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골목 모퉁이에 숨어 복희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복희는 비를 맞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미정은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복희를 무시하거나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일부는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구나.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복희의 진짜 정체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 거죠. 이 광경을 보며 미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사람들은 결국 겉모습이 아닌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보고 대우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미정은 마감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빗속을 걸으며 그녀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토록 무례하고 이기적일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몇 안 남은 근무일 중 하나였습니다. 커피 원두와 우유를 정리하며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복희가 지나갈 터였지만 오늘도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폐업 소식이 알려지며 단골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죠. 미정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오복희라는 인물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꽤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청담동에 숨겨진 재벌, 오복희. 기사 제목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복희는 30년 전 작은 부동산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온 인물이었어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사업을 일구었고 청담동이 개발되기 전부터 이 지역의 땅을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복희는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게 살며 매일 아침 폐지를 줍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버려지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며 폐지 수집을 계속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해요. 미정은 기사를 읽으며 점점 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무례하게 대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미정이 쉬는 시간에 카페 앞을 서성이고 있을 때 우연히 소연을 마주쳤습니다. 소연은 이미 새 직장을 구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지내?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그래. 아직 새 일자리는 못 구했어.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복희 할머니한테 사과라도 해볼 생각은 없어?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생각은 해봤지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질지도 몰라. 소연이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사시는 곳은 알아봤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어디 사시는지 몰라.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여기야. 내가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왜 이런 걸?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소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너를 탓하는 건 아니야, 미정아. 그 말에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고마워.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은 가볍게 미정의 어깨를 토닥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정은 손에 쥔 주소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복희를 찾아가 사과할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그 사과가 받아들여질까? 닷새 후 미정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카페 세레니티의 마지막 영업일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철거되고 이 공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예정이었죠. 미정은 소연에게 받은 주소를 확인하고 퇴근 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소지는 청담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미정은 복희가 호화로운 저택에 살 거라 예상했지만 그곳은 의외로 소박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정원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화단에는 계절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미정은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았죠. 내가 이러고 있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복희가 나타났어요. 집에서의 복희는 폐지를 줍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정한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미정이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희는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직원이죠? 미정은 놀랐어요. 복희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죠. 네.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복희는 문을 더 활짝 열고 미정을 안으로 초대했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복희는 미정을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복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정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어요. 제가 그날 일부러 커피를 쏟았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복희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했어요. 미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행동의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혹시 그 일 때문에 건물 계약을 해지하신 건가요? 복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럼 왜?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좀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요. 단지 그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모두 할머니를 무시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복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제가 폐지를 줍는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나요? 미정이 고개를 들어 복희를 바라보았어요. 네.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검소하게 살았어요. 버려지는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복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진정한 인격을 볼 수 있으니까요.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그 테스트에서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았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여기 있지 않아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복희의 다음 말에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죠. 복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당신이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복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은 늘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 말을 끝으로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미정도 따라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정 씨. 복희가 문 앞에서 말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집을 나오는 길 미정은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완전한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 앞거리에서 미정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희의 집 앞을 지날 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을 담아 그녀를 대하고 있었죠. 3개월 후 청담동의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예전 카페 세레니티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복희네 책방이라는 작은 서점 겸 카페가 들어섰어요. 큰 유리창 너머로 책장들과 아늑한 테이블이 보였고 통유리 문 위에는 정겨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점 안은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책을 고르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며 독서에 빠진 이들, 작은 모임을 갖는 지역 주민들까지. 이 공간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23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수진이라는 그녀는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로 응대하며 책과 음료를 추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손님들도 그 진정성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이 책 정말 좋아요. 특히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수진이 한 고객에게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점 안쪽 문이 열리고 오복희가 나왔어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복희를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 손님이 많네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셨어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현상이지.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멀리한다고들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구나. 수지는 복희에게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오늘의 차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국화차. 복희는 고마움을 표하며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점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청담동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명품숍들은 화려한 외관을 뽐내고 있었죠. 하지만 복희의 시선은 그런 화려함이 아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고 미정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카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예전보다 자신감이 엿보였어요. 미정은 카운터의 수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주문하신 책이 들어왔나 해서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도착했어요. 잠시만요. 수진이 책을 찾으러 간 사이 미정의 시선은 서점 구석에 앉아있는 복희와 마주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미정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복희도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책을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이요.
미정은 책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요즘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수지는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사람 사이의 이해와 공감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룬 책이에요. 미정이 책값을 계산하고 나갈 준비를 하던 중 복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복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미정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직 초보지만 배울 것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복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늘 배우려는 자세.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준 것은 없어요. 스스로 깨달은 거죠. 미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점을 나갔습니다. 복희는 창가로 돌아가 그녀가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예전과는 다른 걸음걸이,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저분도 단골이세요? 수진이 옆에서 물었어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래된 인연이지. 오후 복희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유지했어요. 서점 문을 나서 평소처럼 폐지를 모으기 위해 골목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나가는 이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가게 주인들은 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서울에서 작은 순대국밥집을 시작해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일군 박순애 할머니와 그녀의 잃어버린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집을 나간 아들과의 인연이 우연히 배달원의 휴대폰 배경화면 속 사진 한 장으로 다시 이어지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순애 할머니의 가슴 절절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박순애 할머니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아직 어둑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통증쯤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비가 오려나?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옛 액자를 무심코 바라봤어요. 25해 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아들 도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박순애 할머니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엔 인생의 희로애락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박순애 할머니는 거실로 나왔어요. 넓은 아파트가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박순애 할머니. 할매국밥의 대표이사라는 명함이 무색하게 그녀의 일상은 외로움으로 가득했죠. 박순애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해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물을 부었어요. 혼자 먹는 한 끼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의 철학이었으니까요. 모든 음식은 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신념으로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룩했죠.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단지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 생각을 했어요. 도연이는 지금 어디서 해를 보고 있을까? 아직 살아있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생각했어요. 오전에는 본사에서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새로 오픈하는 강남점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죠.
그래도 바쁜 게 좋았어요. 바쁘지 않으면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가 박순의 할머니를 덮치곤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박순의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비서였어요. 회의 시간이 조정되었다는 연락이었죠. 박순의 할머니는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박순의 할머니는 문득 아들과의 마지막 다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금만 더 이해해줬더라면 도연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음악의 꿈을 조금이라도 응원해줬더라면 지금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살고 있진 않았을 텐데.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박순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7시 박박순의 할머니의 하루는 길고도 지치게 흘러갔어요. 강남점 점검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했습니다. 새로 들인 주방 설비에 문제가 있었고 인테리어 업체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죠. 박순의 할머니는 매장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사업의 고충은 여전했습니다. 사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기사가 정중히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문득 허기가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석재 씨, 오늘은 집에 먼저 데려다 주세요. 몸이 좀 피곤하네요. 평소라면 본사에 들러 마무리 업무를 확인하곤 했지만 오늘만큼은 일찍 귀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30분 후 박순의 할머니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둑한 거실에 불을 켜자 적막함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넓은 집안이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죠. 박순의 할머니는 코트를 벗어 걸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라곤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식사 준비할 시간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배달시킬까? 박순의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어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문득 한 음식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심순대국밥이라는 이름이었죠. 자신의 가게와 경쟁업체이긴 했지만 갑자기 순대국밥이 당겼어요. 다른 국밥집의 맛도 궁금했고 어쩌면 자신의 가게 메뉴 개발에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문을 완료하고 박순의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78,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할 나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물려줄 자식도 없었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에 박순의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어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배달원이 서 있었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검은 배달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카드 결제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심순대국밥 주문하셨죠? 17,000원입니다. 배달원은 공손하게 말했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배달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꽂았어요. 그 순간 박순의 할머니의 시선이 우연히 배달원의 핸드폰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결제 앱을 실행하면서 잠시 배경화면이 보였는데 그 사진 속 인물이 너무나 낯익었어요. 박순의 할머니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그 사진. 박순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배달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네. 아, 이거요? 제 아버지 사진입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숨을 고르려 노력했어요. 그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의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25해 전에 집을 나간 그때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틀림없이 도연이었어요. 박순의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사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배달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박순의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낯선 노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보자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테지만 그는 예의 바르게 응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배달원이 핸드폰 잠금을 풀고 배경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35즈음으로 보이는 남자가 5살 정도의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죠. 틀림없었어요. 그 남자는 도연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얼굴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 웃는 모습은 여전했어요. 이 사진, 언제 찍은 거니? 박순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달원은 조금 의아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20해 전쯤이요. 제가 5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청년이 도연이의 아들? 그럼 자신의 손자라는 말인가? 그녀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보니 도연이를 닮은 눈매가 보였어요. 같은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같은 눈의 모양.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내 아버지, 지금은 어디 계시니? 배달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배달 일을 하시다가 폐렴으로 쓰러지셨거든요. 박순의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25해 동안 그리워하고 찾아 헤매던 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니.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배달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김준혁입니다. 아주머니, 혹시 제 아버지를 아세요? 박순의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내 할머니다라고 말해야 할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어머니란다. 내 할머니야. 준혁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순의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내 아버지가 25해 전에 집을 나갔어.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지.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른단다. 박순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혁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그의 얼굴에 의심과 당혹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라고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박순의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도연이는 자신이 죽었다고 아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만큼 자신을 원망했던 걸까요? 박순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배달 앱으로 잠시 무언가를 조작한 후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주문은요? 방금 취소했어요.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어요. 사이에는 찬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순의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내 아버지는 어떻게 지냈니? 행복했니?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배달 일을 하셨고 저를 키우느라 많이 고생하셨죠.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박순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도연이가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옆에서 도와줬더라면 도연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죠.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집을 비웠어요.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 새 삶을 살기로 했죠. 박순의 할머니는 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손자였지만 그 모습에서 도연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은 너무나 닮아 있었죠. 내가 정말 내 손자구나. 박순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준혁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미세하게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죠. 정말 제 할머니가 맞다면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할 때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집을 나갔을 때 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단다. 찾아다녔지. 정말 많이 찾았어. 하지만 도연이는 너무 철저하게 자취를 감췄던 거야. 박순의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벽장으로 다가갔어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와 준혁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내 아버지를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야.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실종 신고서와 사설 탐정에게 의뢰한 서류들, 그리고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보낸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준혁은 말없이 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걸 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그래,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가 도연이의 꿈을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걸. 내가 잘못했어. 박순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집에서 기타를 치시면서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곤 하셨죠. 하지만 제게 음악은 취미로만 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도연이는 끝까지 음악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아들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거죠. 도연이에게 음악은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응원해주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재능이 있었단다. 기타 소리만 들으면 그 곡을 바로 따라 칠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그런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어. 단지 국밥집을 물려받기를 바랐을 뿐이었지. 준혁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원망과 의심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열어보였죠. 이건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녹음이에요. 핸드폰에서 기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박순의 할머니의 가슴이 더욱 아파왔죠. 2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나이가 들어 허스키해진 목소리였지만 분명 도연이었어요. 준혁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너는 씩씩하게 잘 살아갈 거라 믿어.
넌 항상 강했으니까. 노래는 계속되었고 준혁과 박순의 할머니는 말없이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방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눈물을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노래하는 방식은 여전해. 준혁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음악을 사랑하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기타를 치고 싶어 하셨죠. 박순의 할머니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음악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그 꿈을 도연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죠. 준혁아, 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담담히 대답했어요. 대학은 중퇴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병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면서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자신과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어요. 자신은 가난한 시절부터 시작해 국밥 한 그릇으로 재산을 일구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이제 와서 물질적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난 내가 있는 줄도 몰랐단다. 도연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어. 알았더라면.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버지는 끝까지 할머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술에 취해서 어머니라는 말씀을 하실 때면 항상 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 말에 박순의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정말 도연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맞아. 나는 도연이를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 내 욕심으로 그 아이의 꿈을 짓밟았지. 하지만 내가 있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박순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핸드백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18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기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내 아버지야. 음악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찍은 사진이란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처음 보는 듯 했죠. 아버지가 상을 받았다고요? 그래, 도연이는 정말 재능이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걸 취미로만 여겼지. 국밥집은 내가 물려받아야 한다고 강요했단다. 준혁은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그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열심히 살았다는 말씀만 하셨죠. 박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는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아팠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아, 이제라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면 안 될까? 내가 내 할머니가 되어줄게. 준혁은 박박순의 할머니의 말에 즉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2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혼란스러운 건 당연했죠. 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억지로 가족이 되자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또다시 자신의 욕심이 될 테니까요. 이해해. 서두르지 말자.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 줄게.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배달 일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주문들이 밀려 있어서. 박순의 할머니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나가는 준혁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강요하면 더 멀어질 것만 같았어요. 내 연락처라도 알려줘도 될까? 박순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서둘러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죠. 준혁이 그 번호를 저장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언제든 연락해도 돼. 무슨 일이 있든 내 할머니가 도와줄게. 준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고 박순의 할머니는 그를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고 준혁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박순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박순의 할머니는 오랜만에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도연이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박순의 할머니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혁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준혁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조해졌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순의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다가 우연히 한 편지를 발견했어요. 도연이가 집을 나가기 전날 밤 몰래 남겨둔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읽지도 않았던 편지였죠. 박순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어요. 엄마,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이미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의 꿈이 국밥집을 크게 키우는 것이라면 제 꿈은 음악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이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난 당신이 원했던 아들은 못 됐지만 그래도 내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언젠가 내 아이가 힘들 때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엄마처럼 강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 있을게요. 박순의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25년 전 이 편지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도연이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건데 그녀는 그것조차 무시했던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박순의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준혁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혁을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인가였죠. 박순의 할머니는 배달 앱을 열어 지난번 주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로얄 배달이라는 업체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른 아침 박순의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평상시와는 다르게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박박순의 할머니 할매국밥 대표가 아닌 그저 손자를 찾아 나선 할머니로서 나서고 싶었어요.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오늘은 쉬라고 말하고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로얄 배달 사무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몇 배달원들이 아침 배달을 준비하고 있었고 접수 카운터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운터의 남성이 박순의 할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대답했어요. 저, 여기서 일하는 김준혁 씨를 좀 찾고 있습니다. 남성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요? 박순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준혁 씨의 할머니입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지냈다가 최근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에게 꼭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박순의 할머니의 진심 어린 표정에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김준혁 씨는 오늘 휴무입니다. 내일 출근할 예정이에요. 그럼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직원 개인정보니까요. 박순의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의 주소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남성이 말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젊은 여성 배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준혁 오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오빠 지금 마장동 쪽에 살아요. 행복 원룸 2층. 카운터의 남성이 여성 배달원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정보는 새어나갔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재빨리 그 주소를 기억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박순의 할머니는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장동으로 향했어요. 1시간 후 박순의 할머니는 행복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문에 붙은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김준혁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 잠에서 막 깬 듯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순의 할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머니, 여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하지만 내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좁지만. 박순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기타가 걸려 있었죠. 박순의 할머니는 그 기타를 보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도연이의 유품일까요? 그 기타는 아버지 것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형태가 온전한 유품이죠. 박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도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준혁아, 이건 내 아버지가 집을 나가기 전날 밤에 남긴 편지란다.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 하지만 어제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다시 발견했지. 준혁은 조용히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죠. 박순의 할머니는 준혁의 표정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얼굴이 점점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도 침묵을 지켰죠. 이 순간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혁이 느끼는 감정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렇게 미워하진 않았네요. 마침내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애는 항상 나를 원망하면서도 결국은 나를 그리워했어.
박순애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래도록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준혁아, 내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이제라도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해줄래? 준혁은 박박순의 할머니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낡은 커튼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죠. 그 모습이 어쩐지 어린 도연과 겹쳐 보였습니다. 전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기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러지 못하셨죠. 그게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의 모순된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자신에게 받은 상처를 아들에게는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죠.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믿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박순의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원망할 수 없었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준혁아, 모든 건 내 잘못이야. 내 아버지가 집을 나갔을 때 내가 그를 이해했어야 했는데 단지 내 욕심만 생각했어. 박순의 할머니는 천천히 원룸을 둘러보았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주로 도연과 준혁의 사진이었어요. 너, 지금 학교는 다니고 있니?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학은 중퇴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병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가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니? 경영학이요. 사실 언젠가는 제 가게를 갖고 싶었어요. 그 말에 박순의 할머니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자신이 도연에게 바랐던 것을 손자는 스스로 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준혁아, 할머니가 도울게.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니? 준혁은 놀란 듯 박순의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물론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 마. 할머니가 다 책임질게. 박순의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은행 통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연이를 위해 준비해뒀던 거야. 25해 동안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매달 조금씩 모아뒀어.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의 몫이었으니 이제는 내 것이란다. 하지만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방금 만났잖아요. 박순의 할머니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아버지가 편지에 썼듯이 내가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길 원했어. 이제라도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게 해다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친척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죠. 때로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준혁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준혁도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늦게 왔나요? 박순의 할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를 더 꼭 안았어요.
아니야. 너무 늦지 않았어. 이제야 찾았구나. 내 손자. 그 순간 25년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졌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박순의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받아들였고, 박순의 할머니는 마침내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어요. 열쇠는 강남에 있는 작은 음악 작업실의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돌아온다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공간이었죠. 준혁은 그곳을 방문했고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준혁은 대학에 복학했고 할머니의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경영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박순의 할머니의 국밥 프랜차이즈는 준혁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더욱 번창했고